예,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일부는 이 오늘 하루에 있었던 주요 뉴스들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정면 브리핑으로 꾸며지고 있죠. 자, YTN의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아니 차들이 벌써 막히더라고요. 와,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아마 저희 방송을 이 고향 가시는 길에 차 속에서 들으시는 분들도 적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만큼 빨리 퇴근하신 분들이 많았다는 네. 거죠. 예, 저기 YTN 1층 사옥 1층에 있는 그 커피 전문점도 사람이 없어요 오늘. 저 오늘 거기서 한 잔 사왔는데. 한 잔 했다고 말이 좀 얘기를 이상한데요? 하면은 네. 그 커피보다는 소주가 생각이 나죠. 예. 커피 한 잔 사왔습니다. 예. 네. 근데 어쨌든 그러고 지금 많은 분들이 벌써 귀경길에 오르신 것 같습니다. 귀성길이죠. 네, 귀성길에 네, 오르신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 귀성길에 오르신 분들 무사히 고향까지 잘 도착하시길 바라겠고요. 최소한 2시간 동안은 여러분의 심심치 않은 동반자가 되드리겠습니다. 자, 이 동반자 되기 위해서 그 얘기부터 해야죠. 어제 그 윤석열 대통령 그 4차 변론 기일 있었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좀 아까도 어떤 기자님한테 멘트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어제 기자회견을 했어요. 네. 근데 그걸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굵직한 사건이 3개나 있었거든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기각, 두 번째는 그 공수처가 검찰에 사건 넘긴 거,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바로 이 김용현 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의 그 헌법재판소의 어떤 그 얘기. 세 번째 이 말씀하신 게 거의 뉴스를 잠식했던 것 같아요. 뭐 딴 것도 좀 있는데 하여간 맞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제일 지금 좀 사람들이 주목하는 게 전공의 처단, 포고령에 있었죠. 이 부분이 좀 논란이 되고 있다고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포고령에 전공의들을 처단한다 이런 취지의 내용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웃으면서 논의를 했다라는 진술을 한 건데요. 어제 헌재 대심판정에서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 열렸고 여기에서 이 전공의 처단 문구가 들어가게 된 경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런 발언을 합니다. 먼저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보면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장관에게 직접 질문을 하는데 12월 1일 또는 2일 밤에 장관이 관저에 포고령을 가져온 것으로 기억을 한다. 그때 포고령이 추상적이라서 법적으로 검토할 게 많지만 실행 가능성이 없으니까 놔두자고 웃으면서 말했던 상황이 기억나느냐? 이렇게 물어보자 김 전 장관은 평상시보다 꼼꼼히 보지 않는 걸 느꼈다. 평소에는 조금 이상하면 법전부터 찾아보셨는데 그날은 안 찾으셨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특히 이 포고령의 전공의 처단 문구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전공이 왜 집어넣었냐라고 웃으면서 얘기를 하니 김 전 장관이 이것도 그런 측면에서 그냥 뒀습니다. 그래서 저도 웃으면서 놔뒀는데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김 전 장관에게 물었고 김 전 장관이 말씀하시니까 기억납니다. 이렇게 답한 대목입니다. 야, 근데 어쨌든 이 전공의 쪽에서는 좀 상당히 좀 기분이 안 좋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처단한다라는 어감이 당연하죠. 근데 거기에 웃었다라는 그 부분이 좀 그렇죠. 굉장히 극단적일 수 있는 표현인데 이게 실행 가능성이 없어서 그냥 웃으면서 놔두라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부분이라서 당사자인 전공의 측에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소셜미디어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면서 웃어? 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 처단이라는 단어가 허허 웃을거린가 누군 죽을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그게 다 장난인가 할 말이 따로 있지 둘 다 제정신이 아니구나 라면서 아주 큰 분노를 표했습니다.
그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이 대목이 결정적인 자책골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천하람 원내대표도 변호사시죠. 맞아요. 네. 일단 라디오 인터뷰에서 오늘 한 발언인데 천하람 원내대표가 이 윤 대통령의 변론이 이번이 두 번째 출석이었잖아요. 1차는 워밍업이었다면 2차 출석부터는 완전히 몸이 풀려서 활발하게 자책골을 넣고 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 포고령의 전공의 처단 부분을 보면서 웃었다는 얘기는 포고령 전반에 대한 검토를 어쨌든 대통령이 했다라는 것이라면서 이 포고령 자체가 내란 동기 부분에서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려고 했던 헌정 유린의 의도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상황에서 다 읽어보고 대화도 나누고 웃고 떠들면서 확정했다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예. 뭐 법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든 본인의 관여를 최소화했어야 됐는데 이런 부분은 대표적인 자책골이 아니었나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사이를 좀 비꼬는 듯한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둘 사이의 브로맨스가 엄청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국회 측 질문에는 김 전 장관이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했다가 대통령 측의 반대 신문은 홀라당 입장을 바꿔서 했다. 양쪽이 서로한테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나온 것으로 보였다. 이렇게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헌법재판소에 있어서의 심리 과정이 다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브로맨스 얘기를 했는데 이게 브로맨스 그 트럼프하고 김정은 말이에요. 네. 그때도 그 브로맨스란 얘기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좀 만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했죠. 정확한 워딩은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트럼프 미 대통령이 현지 시각 23일 방영이 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혹은 뭐 정상 외교를 다시 시도하겠다 이런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앵커가 김정은과 다시 연락을 해보겠는가라는 질문을 하고 트럼프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라고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은 종교적인 그런 열정이 강하기 때문에 협상이 좀 어렵다라고 전제를 했는데 반면에 김정은 위원장은 종교적 광신자가 아니고 똑똑한 남자다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종교 아니에요, 김정은? 네? 그렇게 해석이 되는군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종교적으로 어떤 색채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 뭐 협상과 대화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꽤나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여기에 호응을 할지 여부에도 좀 관심이 쏠리긴 하는데 조금 전에 뭐 연합뉴스 기사 보니까 좀 신중할 거다 김정은이. 왜냐하면 러시아가 잘해주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기도 하더라고요.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은 뭐 김정은 위원장과 여러 번 정상회담을 가지는 등 대화를 나눠왔기 때문에 앞으로 북미 관계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깜짝 놀란 얘기 뭔지 아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뭐라고 했어요? 러시아와 중국의 비핵화를 얘기한 거예요. 맞습니다. 예? 네. 근데 그게 말이 돼요. 군축이면 군축이지. 그 지금 어쨌든 다 인정받는 있는 핵 보유국인데 거기에 비핵화를 얘기하고 북한한테 뉴클리어 파워라고 얘기하고 이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솔직히 전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근데 또 갑자기 뭐 김정은 만나겠다. 노벨 평화상은 굉장히 받고 싶은 모양이더라고요. 예. 그렇게 네. 근데 좀 다른 방향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북미 관계 지금 우리나라는 국방장관이 일단 없어요. 국방장관이 일단 공석이고 지금 대통령도 직무 정지돼 있고 국무총리도 탄핵돼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 우리가 이걸 대응을 잘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북한과 미국이 우리나라가 없이 다이렉트로 대화를 하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 어쩌나 하는 우려들도 있더라고요. 원래 하려면 그 둘이 해요. 둘이 하려고 그래요. 지난번에 제가 이거 하건 둘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예. 일단 우리나라 인사들, 우리 정부 측 그리고 뭐 국회나 뭐 지자체 측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조현동 주미대사의 발언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지 시간 23일 그 미 워싱턴 DC에
잡지에서 한국 특파원단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한 이야기인데요. 트럼프 2기 행정부 주요 인사들과 빠짐없이 소통을 하고 있고 안보나 경제, 통상, 투자, 핵심 기술 분야에서 상생 협력의 공감대를 넓히는데 주력하고 있다라면서 지금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관계가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했고요.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와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면서 대북 정책 조율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라고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좀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는데요. 굉장히 우려 섞인 글이었습니다. 글의 제목은 한반도의 핵 문제는 한국 없이는 논의할 수 없습니다. 였는데요. 이 오 시장의 글을 보면 한국의 허용 없이 한반도에서는 어떤 핵 협상도 이루어질 수 없음을 미국, 북한 모두에 알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 핵 보유국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고, 그리고 쿼드 외교장관 회의에서 한반도 비핵화 표현이 빠진 사실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고, 오세훈 시장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이 미국이 한국을 배제한 채로 북한과 독자적으로 협상 테이블을 여는 상황이다라고 우려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이 북핵의 인질로 전락하게 된다라고까지 지적을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도 역시 자체 핵무장을 테이블 위에 올릴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반면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 북미 간의 대화가 다시 재개되는 것에 대해서 환영한다라는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지난 20일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한 발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위기의 한반도 상황을 완화해서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교류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원론적으로 얘기를 했겠죠. 네.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 이 상태에서 북미 간의 대화가 되면 미북 간의 대화라는 거는 결국은 군축이 될 텐데 핵군축 협상이 될 텐데 핵군축의 핵심은 북한이 핵무기를 줄인다는 게 아니에요. ICBM 개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미국은 다시 말해서 자기네 쪽에 위험만 없으면 된다는 얘기거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 원론적인 얘기는 상당히 옛날에는 이재명 대표 이런 거에 공감을 가질 수 있지만 지금은 전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변화된 것. 두 번째는 뭐냐면 오세훈 시장이 우리가 이제 소외가 되면 우리는 핵 인질이 된다. 맞습니다. 그렇게 돼요 이제. 그러면은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핵 우산에 들어가면 된다. 그거 돈 내라 그럴 거고 돈 내라 그러는 거에서 우리한테 어느 정도의 핵우산을 제공해 줄지도 모르는 거고 결국 이렇게 되니까 자체 핵무장 여론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아이고 경제가 어떻게 되길래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경제 중요하죠. 왜 중요하죠? 생존권을 위해서 중요합니다. 북한 핵 하지만 북한 핵은 우리의 직접적인 생존권의 위협입니다. 과연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그리고 사실 경제는 우리나라가 지금 한 9위 정도 되니까요. 그거 쉽게 그렇게 나오지는 못할 거라는 예상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제가 볼 때는 대화를 통한 비핵화라는 좀 그런 얘기는 저는 지금 더 이상 통용이 되기 힘들다라는 입장을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자기가 가졌던 거 포기한 나라는 없어요. 우크라이나 자꾸 얘기하는데 우크라이나는 자기네가 핵 개발해서 가진 나라가 아니에요. 소련이 우크라이나 핵무기 왕창 갖다 뒀거든요. 근데 이게 무너져가지고 우크라이나가 세계 5대 핵 강국으로 딱 등장을 하니까 결국 돈 주고 그걸 철수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개발해서 이걸 제거한 나라는 하나 있군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핵무기를 약간 갖고 있었는데 모든 금수 조치가 이루어져가지고 못 견디고 포기했습니다. 근데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경제 볼륨은 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여간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발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얘기할 건 영민 아나운서는 생각도 안 할 텐데 국민연금. 저도 꽤 내고 있어요. 아니 근데 지금 300만 원 나왔다 그랬죠. 네. 내 친구가 200만 원 받는 애가 있어요.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건 국민연금 얘기죠? 국민연금이죠. 네.
아니 그럼 내가 지금 사학연금 얘기하는 줄 아니 아셨어요? 저희가 주어 없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네, 국민연금 얘기입니다. 국민연금. 아 근데 하건 열심히 내요. 네. 200만 원 받으시는 분은 저희도 열심히 냈어. 예. 200만 원 받기 쉽잖아요. 국민. 그러니까요. 예. 저는 근데 300만 원 받는다는 건 이건 와, 나 처음 들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렇게 받기가 어렵군요. 이거 굉장히 힘들어요. 저는 꾸준히 내고는 있는데 제가 얼마를 받게 될지 구체적으로 조회를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건 뭐 벌써 조회해. 그러니까요. 그거는 미리 걱정하는 수준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요. 이 국민연금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올해 1월에 이제 국민연금을 매달 3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이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게 1988년부터니까 제도 도입 37년 만에 처음인데요. 이게 소득 대체율이 높았던 제도 시행 때 가입을 해서 30년 이상 장기 가입을 했던 게 내 친구도 88년부터 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큰 역할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 수급자가 노령연금 연기제도를 활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더 수급 늘었구나. 기간을 맞아요. 더 뒤로 늦춰서 액수를 늘린 게 또 한몫한 겁니다. 이게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최소 10년, 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지만 이 수급 권리를 가질 수가 맞아요. 있는데 네,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낸 보험료가 많을수록 그리고 소득 대체율이 높을수록 많이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소득 대체율이 그러니까 자기 월급 옛날에 받았던 월급 기준이 이게 뭐예요? 네, 이 용어가 좀 생소하실 수 있어서 다 가지고 생소해요. 왔는데 솔직하니 너무 어려워 이 용어가. 소득 예. 대체율 그리고 연금 연기 제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예. 그 소득 대체율은 일할 때 받던 생애 평균 소득의 몇 %를 노후에 국민연금이 대체해 줄 수 있는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출범 당시에는 소득 대체율이 70%. 였대요. 예. 저는 잘 몰랐는데, 그러니까 전체 생애 평균 소득의 계획이 70%였다 이거지. 70%였는데 이게 고령화가 굉장히 급속해지면서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왔고 이제 1차 개혁 때 소득 대체율이 60%로 낮아지고 2차 개혁을 거치면서 2008년부터는 60%, 그 이후로 0.5%포인트씩 매년 떨어져서 단계적으로 40%까지 지금 하락하는 것으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5년 기준의 소득 대체율 41.5%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연금 연기 제도는 이 지급 연기를 하면 연금액을 가산해주는 그런 제도인데요.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더 안 내고 수령 시기를 최대 5년 동안 연금액의 전부 혹은 일부를 늦춰서 받을 수 있게 장치를 마련해 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연금액이 조금씩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연기하는 게 좋다. 이건 또 아니더라고요. 내 친구들이 얘기하는 게 이거 빨리 받는 게 좋다고 얘기하는 그래요? 친구도 있어요. 이게 늦춰서 받으면 결국에 수령 기간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건강 상태, 소득, 평균 수명 잘 생각해서 늦춰라. 뭐 이런. 아니 내 친구가 그러더라고. 이거 늦춰 받아가지고 이 일찍 주고 뭐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네. 받을 수 있을 때 미리 받는 게 남는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사실은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4대 연금이 뭔지 아세요?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네, 그다음에 국민연금. 국민연금인데 이 국민연금이 사실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죠. 다른 연금에 비해서 네. 국민연금이 제일 많거든요. 교수님은 사학연금 받으시나요? 사학연금입니다. 근데 사학연금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공무원연금과 연동이 돼 있어요. 아, 그렇군요. 공무원연금 바뀌면 우리도 바뀝니다. 똑같이 바뀌어요. 네. 이게 국민연금의 전체 수급자가 받는 평균의 금액이 있을 텐데 공무원연금, 뭐 사학연금, 군인연금 이런 연금 수급과 비교해서는 금액이 굉장히 좀 작은 편이라서 노후 대비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에서 공적연금 제도 간 격차와 해소 방안에 대한 정책 보고서를 냈는데 2019년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 1인당 월 평균 노령연금 수령액이
53만 원에 불과했고 2024년 9월 말 기준으로는 65만 4천 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2019년 기준으로 퇴직 공무원의 1인당 월 평균 퇴직연금 수급액은 248만 원에 달하니까 격차가 꽤 큰데요. 이게 결국에는 수급자의 평균 가입 기간, 가입 중에 낸 보험료, 지급률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가 됩니다. 제가 이 사학연금 대상자로서 한 말씀만 드리자면 첫째 우리는 퇴직금이 없어요. 다른 회사는 퇴직금이 있거든요. 우리는 퇴직금이 없어요. 네. 둘째 우리가요 이거 연금 내는 비율이요 국민연금 뛰어가는 비율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엄청 많이 네. 뛰어요. 그리고 또 물론 이제 학교에서도 그러니까 학교 법인에서도 반이 나오지만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돼요. 제가 뭐 네, 액수를 굳이 얘기 못 하겠는데 그러고 하여간 퇴직금 없고 이런 거를 좀 참고해 주십사. 맞아요. 그래서 이거 무조건 많다. 야 당신들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공무원 연금 많이 받지 않냐 하면 결국 월급이다. 뭐 이런 이야기. 그리고 이게 많이 깎여가지고요. 요새 젊은 사람들이 계속 공무원을 떠나려고 그래요. 안 해. 그렇군요. 지금도 박봉이지. 옛날에는 그래도 연금 받는다는 그 희망 하나 가지고 했는데 이 연금 점점 줄지. 그러고 거기엔 또 이게 좀 위계 질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 내가 왜 하냐 이러고서 떠난 이유가 그래서 이제 공무원 월급 오른다고 그런 기사도 났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제일 큰 유인책은 연금이었어요. 근데 이제 다 그게 지나갔죠. 자, 그리고 높아진 가계대출 금리 떨어졌네요? 이게 떨어졌어요? 네, 떨어졌습니다. 다행이네. 네, 이 시장금리 하락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그런데 이 은행의 가계대출 금리는 안 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언제 떨어지냐 기다리고 계시는데 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평균 금리 5달 만에 떨어졌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통계를 발표했는데요. 예금은행의 작년 12월 가계대출 금리가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연 4.72%, 그 전월에는 4.79%였으니까 0.07%포인트 떨어졌고요. 가계대출 중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사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전월보다 0.05%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일반 신용대출 금리 역시도 0.0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주담대 금리를 좀 구체적으로 보면 고정형 금리는 0.08%포인트 떨어졌는데 변동형 금리는 오히려 소폭 올랐거든요. 이게 이유가 있는데요. 지난해 12월 고정형 금리 지표 금리인 은행채 5년물 금리는 0.21%포인트 꽤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이에 반해서 변동형 금리 지표인 코픽스는 하락폭이 좀 미미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가계대출과 기업까지 합쳐서 전체 은행권의 대출 금리는 4.64%로 한 달 사이 0.12%포인트 내려서 지난해 9월 이후 4개월 만에 하락했습니다. 근데 예대 금리 차는 다 벌어졌다며. 네, 예대 마진은 더 확대가 됐습니다. 은행의 신규 취급의 기준 대출 금리와 저축성 수신 금리 차이 이 예대금리 차가 1.43%포인트, 전월은 1.41%포인트였으니까 소폭 커졌거든요. 그래서 금리는 떨어졌는데 예대금리 차는 더 벌어졌다. 결국은 예금금리의 하락폭이 대출금리보다 더 컸기 때문입니다. 신규 취급의 기준으로도 떨어졌는데 잔액기준 예대금리 차 역시도 0.05%포인트 벌어졌고요. 김민수 금융통계팀장은 이 상황에 대해서 1월 들어서는 일부 은행들이 지금 가상금리를 인하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걸로 보인다고 이야기를 했고 여기에 더해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지난 22일에 정례 기자간담회 때 이 기준금리가 떨어진 부분들 은행들에서 이제는 반영을 해야 될 때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예대금리 차 좁혀지지 않을까. 근데 됩니다. 이게 대출금리 떨어져야죠 당연히. 네. 근데 이제 이게 예대금리 차가 이게 뭐 커졌다 이거 은행들이 반만 불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싶은 게 사실은 우리나라가 지금 급속하게 외환 그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올라갔었죠. 그 비상계엄 이후부터. 그런데 이게 지금 그게 약간의 흔들림 조짐인데 이게 잘못하면 올 하반기 정도에 상당히 큰 이 위기가 올 수 있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최소한도 은행들이 자신의 어떤 그 체력을 좀 키울 필요는 있거든요. 그런 이유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예.